2013년 7월 뉴욕 브루클린의 북 라이엇은 읽지 않은 책을 읽었다 속이는 책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발표합니다. 828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바로 이 조사에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가장 상위에 링크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 주변에 전쟁과 평화를 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깁니다. 혐오스러울 정도로 길죠. 읽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벽돌책으로 4권입니다. 2300페이지가 넘죠. 등장인물이 559명입니다. 그 중에 520명은 자기 이름 달고 나와요. 한 사람당 여러 개의 별칭을 가진 그 러시아의 호칭 관습을 감안하면 1권부터 바로 시험에 드는 소설입니다. 내용과 주제는 차치하고 수많은 등장인물과 어마어마한 분량이 압도되어 읽기 시작도 전에 쫄게 되는 소설이 바로 전쟁과 평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쟁과 평화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정말 끝내주게 재미있어요.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테마, 즉 19세기 초 유럽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를 다루었는데 재미가 없겠습니까? 첫 1권만 어떻게든 잘 이겨내면 끝까지 읽어내는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소설에는 이야기의 중심 인물 5명이 있습니다. 안드레이 볼콘스키, 마리아 볼콘스카야, 피에르 베주오프, 나타샤 로스토바, 니콜라이 로스토프, 이렇게 5 인물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요, 인물 관계도를 아셔야 됩니다. 인물의 구도가 한눈에 들어와야 소설이 수월하게 읽히거든요. 러시아 귀족 5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주요한 소설의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볼콘스키 가문, 로스토프 가문, 베주오프 가문, 쿠라긴 가문, 드루베츠코이 가문, 이렇게 5 가문의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줄거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설의 첫 배경은 1805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황후의 시녀죠. 아네트라는 여인의 집에서 귀족들의 모임이 열리거든요. 그 사교 모임에서 귀족들은 나폴레옹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위협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토론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설의 중요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중 2명의 중요한 주인공이 만남을 갖는데요. 첫 번째는 안드레이 볼콘스키입니다.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도 군사적 영광을 찾아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백작의 사생아 피에르 베주오프입니다. 넉넉한 재력 덕분에 사교계 여성들로부터 결혼하기 1순위의 매력적인 남자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피에르는 그중 가장 아름다운 미모의 엘렌이라는 여성과 결혼하는데요. 그들의 결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후 소설은 배경을 모스크바로 옮깁니다. 로스토프 가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소녀 나타샤는 소설의 핵심 인물입니다. 독자는 톨스토이의 안내로 유럽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러시아는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프랑스와 맞붙는데요. 이 전투에서 프랑스에게 대패합니다. 이 전쟁에 안드레이가 참전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기대했던 그 전쟁의 영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도 당하고요. 그리고 안드레이가 나폴레옹을 굉장히 선망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나폴레옹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아우스트리츠 전투가 끝난 뒤에 그 전장을 쫙 이렇게 관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바로 옆에 안드레이가 패배한 러시아군 시체들 사이에서 부상당한 채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나폴레옹의 위엄과는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소설에서 이 장면을 톨스토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묘사합니다. 안드레이는 부상당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아내가 출산하는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산후열로 사망합니다. 전쟁의 부상과 아내의 죽음에 안드레이는 삶의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한편 피에르는 미모의 아내 엘렌이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의 연인인 돌로프라는 남자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결투에서 그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힙니다. 피에르는 곧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엘렌과 결별하죠. 이후 정신적으로 혼란과 방황의 시기를 겪습니다. 슬픔에 빠진 안드레이는 군대를 떠나 그의 가정과 재산을 돌봅니다. 그리고 로스토프 부부를 만납니다. 함께 지내게 되는데 안드레이가 밤에 우연히 나타샤의 대화를 엿듣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아주 톨스토이가 인상적으로 묘사하거든요. 안드레이는 나타샤한테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곧 안드레이는 나타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타샤는 받아들이죠. 다만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을 한 게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갖자.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하자 라는 약속을 하고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안드레이를 그리워한 나타샤는 파티에서 아나톨이라는 잘생긴 남자를 만납니다. 아나톨은 피에르의 아내였던 엘렌의 오빠입니다. 근데 유부남이에요. 아내가 있는데도 나타샤에게 구애를 하는 겁니다. 그녀에게 본가를 떠나서 비밀리에 자기와 결혼하자고 유혹하는 겁니다. 함께 도망가자고 막 설득하죠. 나타샤는 유혹에 넘어갈 뻔합니다. 하지만 아나톨의 바람길을 이미 알고 있던 그 나타샤의 부모와 소냐가 이 위기에서 나타샤를 구출하는 겁니다.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깊이 뉘우친 나타샤는 다시 돌아온 안드레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둘은 헤어지게 되죠.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파혼이 있은 후 피에르는 눈물을 흘리며 나타샤에게 자신의 감정,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1812년입니다.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격합니다. 안드레이는 군대로 돌아와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그곳에서 아나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드레이는 나타샤와 헤어지게 된 원흉인 아나톨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피에르 역시 전쟁에 참전하는데요. 과거 아내의 옛 연인인 돌로프를 만나게 됩니다. 돌로프는 피에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큰 위험 앞에서 러시아는 하나가 되어 사소한 모욕과 분노도 잊은 것처럼 톨스토이가 묘사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 턱밑같이 도달합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죠. 보로디나우 전투가 펼쳐지는데요. 양측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프랑스군은 모스크바를 향해 공세를 계속 퍼부어요. 그리고 결국 모스크바에 입성합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서둘러 집을 떠나는 겁니다. 로스토브 부부는 그 피난길을 따라 어딘가에서 우연찮게 부상당한 안드레이를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이와 다시 재회한 나타샤는 그를 극진히 돌봅니다. 한편 피에르는 모스크바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나폴레옹을 죽이는 것이라는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프랑스군에 붙잡히게 되죠.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러시아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모스크바를 떠납니다. 그 후 안드레이는 죽고 나타샤는 상심에 빠집니다. 프랑스군에 붙잡힌 피에르는 전쟁 포로가 되는데요. 러시아의 국경 끝자락에 도착할 때쯤 러시아의 게릴라 집단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군으로부터 러시아 포로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때 피에르는 석방됩니다. 자유를 얻죠. 복귀한 피에르는 나타샤의 상처를 어루만져줍니다. 피에르와 나타샤는 전쟁이 끝난 지 1년 후인 1813년에 결혼합니다.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는데요. 과거 상실의 아픔을 자주 겪은 나타샤는 결혼과 아이들에게서 그 가정 속에서 절대적인 행복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나타샤의 오빠 니콜라이는 안드레이의 여동생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그들은 모두 희망과 새로운 삶, 그리고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때는 1820년입니다. 나폴레옹은 멸망해서 섬으로 유배를 갔고요. 프랑스는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빈 체제가 들어선 때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였죠. 피에로는 비밀 집단에 참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국을 비판하고 큰 변화를 원합니다. 마치 데카브리스트의 활동을 암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소설은 끝납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요약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인물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등장 여성 인물들의 매력을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소설입니다. 톨스토이는 마리아,
나타샤, 소냐의 매력을 매우 입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마리아는 외모 콤플렉스에 빠진 자존감 없는 여인으로 비춰지는데요. 동시에 자신이 사랑한 니콜라이의 결혼에 성공하는 의지의 인물입니다. 소냐는 니콜라이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여인입니다. 니콜라이와 그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비운의 여인입니다. 반면 나타샤는 시종일관 밝고 건강한 생명력을 발산하는 여성입니다. 상실과 아픔을 겪고 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결국 피에르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전쟁과 평화의 단 한 명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나타샤를 선택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묘사한 나타샤의 생명력은 과히 밝고 순수하고 활발하게 그지없습니다. 소설에서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남자의 마음을 휘어잡은 나타샤의 매력은 소설 말미에 가서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톨스토이가 결혼 후의 나타샤를 묘사한 다음 대목을 보겠습니다. 문학동네 번역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윤곽이 잘 잡히고 부드럽고 밝고 침착한 표정을 띄었다. 그 얼굴에는 전에 그녀의 매력이었던 끊임없이 타오르는 활기찬 불꽃이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얼굴과 몸이 보일 뿐이고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강하고 아름다운 다산의 암컷이 보였다. 아주 드물게 예전 같은 불꽃이 타오를 때도 있었다. 성숙한 아름다운 몸에 예전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드문 순간에는 전보다 한결 더 매력적이었다. 아마 이 대목이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암컷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 때문에요. 톨스토이가 사용한 그 암컷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동물적이고 번식적인 그 어떤 여성성을 표현한 게 아닐 겁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네 아이의 엄마가 된 나타샤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성숙을 이뤘다는 것을 메타포한 것입니다. 사실 여성성을 모성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페미니스트들은 극도의 반감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마냥 훌륭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란 내가 살고 싶은 삶과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삶, 그 사이를 끊임없이 조율하는 긴장관계의 연속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는 것, 해야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능력이야말로 어른됨의 본질인 겁니다. 인생은 결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이 소중한 깨달음에 직면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타샤의 달라진 매력, 그 성숙됨은 전보다 한결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를 나타샤의 성장소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세 여자의 대척점으로서 엘렌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엘렌은 악의 화신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등장인물 중 가장 유려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것으로 톨스토이가 묘사합니다. 피에르의 첫 번째 부인이죠. 남편 피에르와의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피에르의 그 재력을 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결혼이었거든요. 엘렌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여성의 비극적 아우라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여성입니다. 소설 초반부에 그 사격의 큰 손으로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등장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끝내 뒷부분에서는 죽었다라는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톨스토이가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앞서 언급한 세 여자의 선한 영향력에 견주어 엘렌의 부정적인 여성상을 비교해서 읽는 것도 이 소설의 재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쟁과 평화의 줄거리와 인물 감상을 다루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소설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소설의 그 독특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와의 비교, 그리고 톨스토이의 역사관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